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은 위헌성이 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자체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데 당정 간 뜻을 같이 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당장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했지만 위헌 요소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추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와 행정부가 맡은 영역은 서로 다르다면서도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다.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재판부 구성에 사실상 법무부가 개입한다는 점과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보완 과정을 거치기로 해 오는 10일 시작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최소화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란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채 내란 특별 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국민의힘은 헌정을 농단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독은 한 방울이라도 독이고 위헌은 한 조각이라도 위헌이라며 정치 보복을 위한 재판 설계, 삼권 분립 파괴 시도는 역모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사법체계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에 가깝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말과 같다며 재판 공정성도 물 건너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위헌 논란으로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사법부의 비판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전원 위헌적이라며 한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내일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모레부터는 대법원 공청회가 열리는데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엽니다. 당초 법원 행정처의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추가해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모레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엽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편 등을 토론합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시 위헌 시비를 우려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예.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사 정권 시절 공안재판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색과 무관하게 내란 전담재판부에 동의하는 판사는 없을 거라며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하고 불복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심경을 SNS에 올렸는데 성추행 진위 여부를 떠나 이 재선 의원으로서 최소한 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유감 표명은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글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급 따지고 사람 가리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람 가려 만나라는 말이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떠나 2차 가해성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장 의원의 이러한 글 역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SNS에 발언을 좀 유리한 대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신데 압력을 제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은 2차 가해를 저지르고도 정작 본인이 트라우마를 주장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급 따지고 사람을 가려 만났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권위의식을 드러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권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고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일명 장경태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주진 의원은 피해 여성이 떨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도 무고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서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는 행동이 좌파의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이처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인 손범규 대변인은 피소된 사람이 자신이고 사실 무근임을 밝히겠다며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는데 이 장동혁 대표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인 손범규 전 대변인이 오늘 오전 SNS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대변인직을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같은 당 소속 인천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입니다. A씨는 2년 전인 2023년 2월 인천의 한 주점에서 손 전 대변인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손 전 대변인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당무감사위원회에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A씨는 지난 9월 같은 사안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 당 차원으로도 징계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중앙당 차원의 징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전 대변인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조사의 성실히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우리 편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장경태 의원 사건도 우리 당 대변인 사건도 동일한 원칙과 잣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권 뒷얘기를 전하는 뉴스더. 오늘은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이 사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 기자, 저희가 이제 일주일 넘게 이 사건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처음 취재를 시작한 게 언제였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1년여 전 사건이 벌어진 그 직후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영상 제보를 받으면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피해자랑 처음 통화를 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보도를 하지 않은 거죠? 네, 장경태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에서 데이트 폭력을 주장하면서 했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취재 중 데이트 폭력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데스크에 보고는 했는지 어떤 경로로 묵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1년 전 제가 피해자와 최초로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돌연 데이트 폭력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이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사의 기본 원칙을 깨라는 요구까지 한 건데요. 무엇보다 당시 취재 과정에선 데이트 폭력 관련 내용은 일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엔 보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 역시 당시 장 의원 측의 협박과 압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 측으로부터 당시 남자친구의 신상을 캐서 날려버리겠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까? 네, 사건 발생 이틀 뒤 동석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장 의원을 부른 남성 비서관 A씨가 TV조선 취재에 대한 대응 방침을 피해자에게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를 느끼지 않았고 또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영상이어서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하라는 것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당시 저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커리어 측면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안전히 잘 마무리하셔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A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압박과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 선임 비서관이 장경태 의원의 뜻이라며 이제 보도를 무마시키려고 하였거든요. 사건화 시키지 말자고. 네, 그렇게 그 당시는 그랬었습니다. 이랬던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입장을 바꾼 건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A씨의 성폭행 시도가 계기가 됐습니다. 이 피해자는 최근 A씨가 자신을 포함한 다른 성범죄 혐의로도 피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더 이상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장 의원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해병대원 특검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데 누구 얘기입니까? 그 해병대원 특검의 이금규 특검보 얘기입니다. 지난 3일 이 특검보는 민주당이 주최한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4명을 초청해서 감사장을 줬는데요. 그중 1명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금규 시민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너무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이 국회 정문 앞까지만 왔었거든요. 그런데 특검 수사는 이미 종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보가 행사에 참석하기 5일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 등 재판에서 이 공소 유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특검 측은 이 특검보가 개인 시민 자격으로 참석한 거란 입장이지만요. 이 야권에서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법원이 혐의와 법리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추가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겁니다. 추 의원 측은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법원은 지난 3일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와 법리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 탄압 중단하고 인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 나흘 만에 추가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3번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책임 회피용 기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게 아니라 차라리 기소해서 무죄 판결 나오면 법원 탓이라고 해도 기소 안 해버리면은 완전히 자기 탓이 돼버릴 테니까 이걸 피하겠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통일교 측이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접촉했다. 국회의원 리스트와 지원에 대해 특검에도 말했다고 한 건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선택적 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윤 전 본부장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지난 2022년 교단이 진행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전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에게 접촉했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만났었다고 말한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리스트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 당시 민주당 중진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해 수사 보고서에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 후원이 아니었기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입을까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최근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신종 피싱과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도 주의를 당부했는데 어떤 수법인지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을 수 있다며 고객센터로 확인해 보라고 안내합니다. 이들이 알려준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악성 앱 감염을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설치 순간 휴대전화에 있는 각종 정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경찰청은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결합한 신종 피싱 스미싱 수법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배송 유형하고 똑같은데 이제 쿠팡 사태를 이용하면서 그 시나리오에 쿠팡 키워드를 좀 끼워 넣어서 불안감이나 그런 신뢰감을 더 좀 높이는. 시민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이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합니다. 전화 오는 빈도나 어떤 그런 피싱성 문자는 확실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체감상. 불안함이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카드도 다 지웠고. 불안하죠. 보이스피싱도 유행하고 있다는데 쿠팡 사태 이후로 더 그런 건 있죠. 더 증가했죠. 경찰은 쿠팡을 사칭한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통합대응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렇게 이번 사고로 인한 신종 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쿠팡은 2차 피해가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 칭하며 책임을 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쿠팡은 오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쿠팡의 홈페이지에 올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안내 공지문입니다. 추가 유출이나 개인 통관 부호 피해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공동 현관 비밀번호 유출은 공식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2차 피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공동 현관 출입번호 변경을 권했습니다. 사고 발표 8일 만에 나온 이번 공지는 정부의 시정 지시에 따른 겁니다. 쿠팡은 당초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다 국회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유출이 아니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저희가 좀 생각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표현을 유출로 바꾼 겁니다. 스미싱을 걸러내기 위해선 고객센터 번호가 맞는지, 쿠팡 로고나 방패 모양의 안심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상품 리뷰 이벤트 권유 전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쿠팡발 보안 쇼크에 IT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토스 계열사는 보안 인력 채용에 나서고 다른 곳은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고요. 실제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모의 침투 훈련 등을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연내에 강화된 정보보호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선 해킹으로 1시간도 안 돼 450억 원어치의 코인이 사라졌습니다. 거액이 털렸는데도 현행법상 업비트에 책임을 물을 근거 없다고 합니다. 교재 공백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4시 42분 업비트 가상자산 금고에 침투한 해커들이 쉴 새 없이 코인을 외부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유출이 멈춘 건 오전 5시 36분. 1초마다 코인 3,200만 개씩 54분 만에 445억 원이 털렸습니다. 얼럿을 계속 띄웠을 거라고요. 그럼 그 얼럿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판단해서 즉각 거래 연결 조치를 시킨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코인 개수로는 봉크가 1,032억여 개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솔라나가 189억 원어치로 가장 컸습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 18분 만에 입출금을 막았지만 신고는 굼떴습니다. 금감원에 처음 보고한 건 사고인 지 6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가 다 돼서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 행사 직후여서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 고의로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거액이 털려도 제재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도 제재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처럼 해킹 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지는 무과실 배상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사고 생겼을 때 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의 입법화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업비트 측은 추가 인출을 막는 게 우선이었고 해킹 확인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선 삼중 추돌로 화물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했던 7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3층 베란다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건물 위로 솟구칩니다. 놀란 주민들이 코와 입을 가리고 현관으로 빠져나갑니다. 다 내려가자 다 뛰어나갔어요. 5명이. 네, 제가 나가니까 한 4명 정도 밖에 보이더라고요. 새벽 2시 30분쯤 난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3층 세대 안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잠자던 주민 1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화물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장비를 동원해 차량에 깔린 사람을 구조합니다. 여기 떠나면 안 돼요? 여기 문. 새벽 1시 50분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에서 3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넘어진 1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다시 추돌했습니다. 1, 2차로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1차로를 주행하던 크루저 승용 차량이 화물차를 충격한 거예요. 이 사고로 1톤 화물차를 몰던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운전자의 7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3톤 화물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비만 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같은 전문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하지만 해외 온라인 상점에서는 시중 가격의 절반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한 게 적발되면 불법인데다 건강을 해칠 우려까지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외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물론 스테로이드와 인슐린, 성장 호르몬을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합니다. 평범한 온라인 쇼핑몰 같지만 불법 해외 직구 사이트입니다. 약사법상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이 비만 치료제는 50만 원대인데요. 불법 사이트에선 같은 용량이 70% 이상 저렴한 14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과 캄보디아 공장에서 수입한 정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생각은 다릅니다. 그 주사액이 진짜 마운자로 성분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물량이 딸려서 생산이 소비를 못 따라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믿을 수 없는 성분이라고 판단하십니다. 판매자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량으로 나누어 배송하고 통관에 실패하면 무료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안심시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의 국제우표는 내용물 식별이 안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법 의약품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요가 큰 비만 치료제의 약값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이틀 전 수능 성적이 발표되며 내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7년 만에 응시 인원이 가장 많았던 데다 역대급 불수능이라 불릴 만큼 영어 영역이 어려워 수험생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한 듯 입시 설명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시 설명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정보 하나라도 듣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학부모와 수험생들입니다. 다들 이제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점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기 설명회를 좀 참고해서 이제 원서를 써볼까 하고요. 대형 학원이 개최한 입시 설명회에 몰린 인원은 3,500여 명. 강당 의자는 일찌감치 동인하고 통행로도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강당으로 들어가지 못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밖에서 자리를 잡고 입시 설명을 듣는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불영어, 용합영어라 불릴 만큼 영어 영역이 어려워지면서 입시 전략 짜기도 까다로워진 겁니다. 영어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3.11%로 지난해 1등급 비율 6.22%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음 해를 노려봐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애들이 되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성적도 불수능이 돼가지고 예측한 것보다 지금 잘 안 나온 데다가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국어 또한 난도가 높아지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수시 전형에서 탈락하는 수험생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금년도는 예년과 달라서 영어 등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3등급이라든지 4등급 받았을 경우에도 여기에 과연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굉장히 중대 사안으로 좀 떠올랐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 인원도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정시 경쟁률이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소년범 출신 의혹이 불거진 배우 조진웅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미성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냐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당장 방송가에선 조 씨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조진웅은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진웅이 출연한 작품들은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이미 촬영을 마친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은 조진웅의 분량을 모두 삭제하거나 새로운 배우를 투입해 다시 찍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방송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제작진은 현재 OTT 유통계약과 해외 판매 문제 등을 두고 대책회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은 SBS 4부작 다큐 갱단과의 전쟁도 해설자를 교체하고 지난 방송분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조진웅이 출연한 다큐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방송가에선 조진웅이 이번 논란으로 책임져야 할 위약금만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공식 데뷔한 조진웅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과 명량, 드라마 시그널 등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키웠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정부의 이딴 규제로 대출이 막히면서 빌린 돈을 못 갚은 집들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집을 팔아 돈을 빠르게 회수하려는 건데 규제가 만든 역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의 한 구축 아파트. 지난 2022년 40대 A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3억 5천만 원을 빌려 이곳 전용 32제곱미터를 5억 4천만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업체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빌렸고 결국 갚지 못해 올해 4월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이미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는 지난달에만 600건 가까이 됩니다. 한 달 새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정부 대책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합니다. 겹겹이 쌓아올린 규제로 거래가 막히자 채권자들이 낙찰만 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담감을 덜 수 있고 전세 끼고 운영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입찰자나 채권자나 서로 긍정적인 부분. 실제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4%로 2달 연속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 자치구만 11곳에 달합니다. 강남 3구나 한강 벨트 쪽이 100% 넘어갔거든요. 높은 흐름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도 이제 미치면서 동작이나 영등포, 관악까지도 이렇게 번지고 있는 이 양상입니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입니다. 실제 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는 불과 석 달 만에 최대 0.4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덮친 고금리 공포가 경매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인데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65세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의 공백이 생깁니다. 경상남도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소득 공백기에 대비한 일종의 가교연금을 도입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2살 강길순 씨. 만 60살이 되면 은퇴할 계획이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은 소득이 줄어들어 걱정입니다. 이렇게 수입 들쭉날쭉하니까 많이 좀 불안했죠. 노후 대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남도는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새해인 다음 달부터 도민연금을 도입합니다. 가입자가 매달 8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에 가입하면 도와 각 시군이 2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데 가입자가 최대 10년 납입하면 만 60세부터 65세까지 매달 약 21만 7천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 납입 원금 960만 원의 35%를 지원금과 이자로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가입 대상은 연소득이 9,352만 원 이하인 만 40세에서 55세 도민으로 제한됩니다. 경남도는 시행 첫 해인 내년에 1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1만 명씩 10년간 1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이 대규모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민연금을 통해서 그걸 선제적으로 예방을 한다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일종의 가교연금의 역할이 기대되자 경기도와 울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민연금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학교 수업과 기업들의 사원 교육에 XR이라고 부르는 일명 확장 현실 기술이 도입되면서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헤드셋 하나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AI 시대, 기술이 바꾼 교육 현장의 모습을 임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 헤드셋을 쓰자 몸속의 소화기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식도통에서 위로 가서 그다음에 직접 보기 힘든 인체 내부를 가상현실로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구끝 남극, 우주 태양계까지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잘 못 갔는데 세계의 다양한 나라를 가보는 게 재밌었어요. 우주에 관해서는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훨씬 더 가깝고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이거 실제 그 자리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이들의 그런 주도성이나 아니면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확장현실을 활용한 교육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교실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험 현장에도 확장현실 기술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해경은 지진의 일 발생부터 갯벌에서의 고립 상황까지 몰입형 콘텐츠로 구현해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웁니다. 이론을 넘어 몸이 기억하는 훈련이 목표입니다. 가변적인 상황을 얼마만큼 잘 적응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사고가 왜 났는지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까지. 기업들도 사내 교육에 확장현실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XR 헤드셋을 출시한 기업은 임직원 교육에 이 기기를 적용했습니다. 1930년대 창업 당시로 이동해 회사를 탐방하는가 하면 가상 공간에서 프리젠테이션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과 전용 콘텐츠 부족은 아직 넘어야 할 산입니다. 기기만 사가지고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가상기기의 솔루션 만드는 게 아직은 주먹구구고 솔루션 구축 비용이 좀 비싸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을 만나 배움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문화계와 경제계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엔 노골적인 군사 도발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겨냥해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의 조치인 레이더 조준을 한 건데요. 양국은 또 상반된 입장을 내며 대치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중국 해군 주력 전투기 제-15가 어제 오후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겨냥해 레이더를 2차례 정조준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를 지나던 중국 항모 랴오닝함의 함재기가 긴급 대응을 위해 출격한 일본 전투기를 겨냥한 건데 일본은 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사격 통제용 레이더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J-15 戦闘機が当該機体に対する対領空侵犯措置を実施していた航空自衛隊の F-15 戦闘機に対してレーダー照射を断続的に行う事案が発生しました。 이는 미사일 발사 직전 단계입니다. 중국군의 도발에 일본은 이례적으로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 항의했습니다. 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厳重に申し入れました。 중국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SNS를 통해 사전에 밝힌 훈련에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비행 안전에 위험을 미쳤다면서 일본의 발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문제 발언 후 중국은 청일전쟁 격전지였던 서해 곳곳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지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서 대형 트리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2년여 만에 성탄 기념 행사가 열린 건데 주민들은 불을 밝힌 트리를 보며 희망의 빛이라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구유광장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켜지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트리
꼭대기엔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빛을 상징하는 붉은 별이 자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예수 탄생지인 요르단강 서안 도시 베들레헴에서 2년여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هذا عمل جديد للحياة بنعتبره فاصل الأشياء اللي فرقتنا عن الدين أو فرقتنا عن هاي الأشياء الشعور الجميل الموجود بنتأمل كل سنة تكون أحلى وأحلى.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아우르는 현지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수천 명이 점등식을 지켜봤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after 2 years of the war, people they have passed through a lot of agony and pain. We share our happiness and joy to share this moment, like also to feel with the people in Gaza. 휴전 합의를 계기로 베들레헴시가 성탄 축제를 재개하면서 전쟁 기간 내내 조용했던 지역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For the past 2 years, everything was shut down. The unemployment rate jumped from 14 to 65%. Poverty rate touched 65%. 베들레헴시 측은 가자 지구에선 전쟁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의 빛이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프로축구 운명의 승강전에서 1부 리그 11위 제주 SK와 2부 2위 수원 삼성이 맞붙었습니다. 제주가 2대0으로 승리하며 1부 리그에 남게 됐고 승격을 노리던 수원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수원 권한규의 공을 빼앗은 제주. 조나탄의 패스를 이어받은 김승섭이 현란한 드리블 끝에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경기 시작 58초 만에 터진 선제골입니다. 1차전을 1대0으로 이긴 제주가 유리한 고지에 오른 순간입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수원은 세라핑이 회심의 슛을 날려보지만 골대에 맞고 나옵니다. 이에 맞선 제주는 남태희의 중거리 슛으로 수원의 골문을 위협합니다. 설상가상, 수원은 이기재가 상대 진영에서 발을 높게 드는 위험한 반칙으로 다이렉트 퇴장까지 당합니다. 수적 열세까지 떠하는 겁니다. 제주는 전반 추가 시간 조나탄이 강한 압박으로 공을 끊어냈고 이를 이어받은 이탈로가 1대1 찬스를 놓치지 않고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수원은 후반 계속해서 제주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세밀함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제주의 2대0 승리, 1, 2차전 합계 스코어 3대0으로 앞서며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간절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 속에서 저희가 똘똘 뭉칠 수 있어서 그런 원동력에 힘이 나오지 않았나. 전통의 명가 수원은 충격적인 강등 뒤 2년의 기다림 끝에 승강전까지 왔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내년도 2부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일은 수원FC와 부천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립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나름 포근했지만 먼지가 많아 종일 대기질이 탁했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오전까지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북서풍이 불어대면서 낮부터는 다시 대기가 청정해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는 강풍특보도 발효될 텐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전국 하늘 표정은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반짝 포근했지만 내일은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아침 서울 0도, 대구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창원은 10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오는 주말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